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83부 에도 막부의 고뇌, 금의 유출을 막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0년 5월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했던 견미사. 여기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인 부캐넌을 만나서 조약 비준서를 제출하고 또 이런저런 환대도 받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정보도 수집하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견미사가 나름 이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구리 타다마사가 실무진으로 파견이 되었던 거죠. 이때 당시 오구리 타다마사는 필라델피아의 조폐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왜 여기를 방문했냐? 바로 일본에서 금화가 끊임없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했다는 거죠. 오늘은 좀 다소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국제무역은 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일종의 기축통화였고 멕시코 은화가 표준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통상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앞으로 양국의 거래를 뭘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일본은 좀 금으로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은 일본은 주요 거래 수단으로 금화를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화로 하자라고 했는데 미국이 거절을 하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다 은화 쓰고 있는데 왜 너네만 금화로 하자고 그러냐? 심지어 중국도 은화 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무조건 은화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일본의 금화였던 텐포 금화 같은 경우 이게 금화이긴 한데 금화 함량이 100%가 아니었어요. 56에서 57%로 좀 들쑥날쑥한 그런 금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화 함량이 들쑥날쑥한데 이걸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무역 용도로 쓰냐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은화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본이 미국의 요구대로 일단 은을 무역의 화폐에서 기준점으로 잡고서 쓰기로 결정을 했지만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일단 일본 내부의 화폐하고 경제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사용하는 은화는 일본 은화였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은화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멕시코 은화였습니다. 나중에 조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멕시코 은화를 쓰게 돼요. 문제는 일본 은화와 멕시코 은화가 서로 규격이 달라요. 당연히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달러처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똑같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쓰는 은화하고 멕시코 은화하고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대강 서로 무게를 때려 맞춰가지고 거래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소수점까지 가야 되는데 소수점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소수점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수점은 다 빼고 어림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멕시코 은화 한 개의 무게가 약 27g이에요. 그리고 일본 은화 한 개가 약 8g입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원래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야지 조금 정확한 건데 소수점까지 계산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교환 비율이 대략 이렇게 가요. 멕시코 은화 4개하고 일본 은화 12개하고 서로 4대12의 교환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게로 때려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소수점이 있어요, 여기에. 그 소수점까지 감안하면은 대강 요 비율이 맞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멕시코 은화를 서양과의 교역 화폐로 쓰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당시 일본에서는요, 이 템포 금화를 상당히 주요한 거래 수단으로 썼는데 물론 일반인들이 쓰는 거래 수단은 아니었고 좀 높으신 분들이 쓰는 거래 수단이었어요.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고액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든가 좀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템포 금화였죠. 그리고 일본 내 법이 뭐였냐면은 일본 은화 4개하고 템포 금화 1개하고 교환할 수 있다라고 4대1로 그렇게 규정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이건데 템포 금화의 실제 금화 함유량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무게냐면은 금만 놓고 따졌을 때 이 템포 금화에서 실제로는 뭐 56에서 57%만 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대략 한 6g 정도가 금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일본에서는 은 34g과 금 6g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환비였다는 거죠. 즉 5대1 정도의 교환비였어요. 그런데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금값이 이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은금 교환 비율이 무려 15대1로 금화의 가치가 일본보다 많이 높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미국 상인들이 여기서 이제 묘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멕시코 은화를 가지고서 일본 은화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약정된 교환비에 따라서 멕시코 은화 4개로 일본 은화 12개를 구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미국 상인은 지금 현재 일본 은화 12개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상인들은 이렇게 해서 얻은 일본 은화 12개로 텐포 금화 3개로 환전을 해갑니다. 요것도 비율이 4대1로 정해져 있죠. 자, 여기까지 법대로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미국 상인들은 멕시코 은화 4개로 텐포 금화 3개를 환전을 해가지고 간 건데, 이렇게 해서 얻은 텐포 금화를 상하이로 가가지고 국제시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뻥튀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려 멕시코 은화 11개 분량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텐포 금화의 금화 함량이 6g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텐포 금화 한 개당 멕시코 은화 90g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대1의 비율이니까. 그러면은 멕시코 은화 90g이면은 이게 분량으로 봤을 때 멕시코 은화가 3.4개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은 텐포 금화 3개를 상하이에 가져가지고 환전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멕시코 은화 11개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 상인은 멕시코 은화 4개 가지고서 일본 가서 이 장난질 쳐가지고 장난질만 쳐가지고 멕시코 은화를 11개로 불려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 서양 각국의 선교사, 군인, 외교관들은 이제 뭐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다들 이 환치기에 몰두를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일본의 텐포 금화는 끝도 없이 유출이 돼서 에도 막부 경제에 굉장히 큰 혼란을 불러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일본 내 은금 비율을 국제시세에 맞춰가지고 12대1로 조정을 한다. 이것도 좀 어려운 일이었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법령을 발표를 해버리면은 지금 일본인들이 보유한 은하의 가치가 3분의 1로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국제 무역에서는 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당연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에도 마코가 국제 시세에 맞는 새로운 은화를 주조한다.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환전 과정에서 또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또 손해를 더 보내, 누가 더 이득을 보내, 왜 마쿠가 더 이득을 보냐? 그럼 마쿠가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말이 또 분명히 나올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오구리는 미국 조폐국을 방문해서 이러한 환거래의 부당함을 알리고 양심에 호소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일본이 미국한테 무슨 방법으로 덤벼들겠어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통사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구리는 수행원들과 함께 직접 주판을 사용해가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 능력을 보여가지고 봐라! 내가 말하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미국 조폐국 관리들은 일본인들의 이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 능력에 상당히 감탄을 했대요. 와, 쟤들 계산 정말 빠르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감탄과는 별개로 아니 근데 이 환율 문제는 일본 내부의 화폐 문제이지 그럼 우리가 왜 양보를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상당히 냉혹한 답변만 듣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오구리는 조폐국을 방문해서 애써 사정을 변통한 보람도 없이 미국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물러나와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서구 열강들의 약육강식의 논리가 되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본의 사례 또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 가지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흔히 이제 현대인들이 그런 평가를 많이 내려요. 이제 조선 말기 그 정치 풍토 특히 쇄국 정치를 놓고서 뭐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냐면은 그때 나라의 문을 빨리 열어가지고 개혁개방의 길로 갔어야 됐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근대의 길을 갔던 건데
나라의 문을 안 열고 저렇게 쇄국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망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들 하죠. 근데 비판하기 참 쉬운데 그 내면을 뜯어다 보면은 그럼 나라 문을 빨리 연다고 해서 이게 또 성공적인 개항이 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즉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아편 때문에 대량의 은이 서양으로 유출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 환율 장난질 가지고서 대량의 금이 또 외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각국 정부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문을 연다는 것이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개항을 함으로써 외국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이런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인 타격도 동시에 이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신중을 기해서 계산할 거 계산하고 대비할 거 대비하고 그러면서 치밀한 준비 끝에 개항을 한 편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봤을 때 이렇다 할 대비도 없이 막연하게 나라의 문만 열면은 우리도 근대의 길을 갈 것이고 서양의 좋은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하기 지라는 그런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서 덜커덕 나라의 문을 열면은 그것 또한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역사를 우리가 볼 때요, 언제나 이게 그때 상황을 이해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꼭 어떻게 가야지 정답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시야로 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오구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에도 막부는 일단 급한 대로 다른 대책을 내놔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선 국제 시세에 맞는 새로운 은화는 좀 무리고 금화를 조금씩 발행을 해가지고 전국에는 텐포 금화를 교체하기로 했다는 거죠. 즉 국제 시세에 맞는 15대 1 비율의 그런 알짜배기 금화로 교체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 시장은 참 위대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 내 금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일본인들도 점차 금을 팔지 않고 쟁여놓게 돼요. 왜냐면 이거 지금 당장 팔 게 아니라 쟁여놓고 있으면 금값이 알아서 더 올라가가지고 내 재산이 증식될 건데 뭐하러 지금 파냐 이거죠. 그러면서 금을 팔지 않고 쟁여놓게 되면서 점점 이 환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서양인들도 이제 슬슬 관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애지간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일본인들이 금을 안 팔더라. 그러면 우리가 무리하게 저렇게 막대한 은화를 지불하면서 금을 사야 될 이유가 원래는 없지 않냐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에도 막부가 겪어야 될 경제적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금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 금을 사들이려고 했었던 일본의 높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래 이제 금화로 거래를 했던 분들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덩달아 은화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화는 생전 본 적도 없는 일반 서민들이 이 금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자신들의 생필품 값도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당연히 민심을 이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도 막부가 붕괴된 데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비록 환율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견미사는 주어진 임무를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한 후에 일본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1860년 6월 29일 일본의 견미사는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서 일단 뉴욕으로 가서 여기서 출항을 하게 돼요. 일본의 견미사는 대서양을 지나서 희망봉을 돌아서 그리고 다시 인도양을 지나 정말 이거 지구를 한 바퀴 돈 거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그렇게 쭉 돌아가지고 마침내 일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9일에 무려 4개월에 걸친 긴 항해 끝에 견미사는 일본의 시나가와에 상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견미사의 미국 방문은 내내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행길이었죠. 나중에 이 길을 또 조선 사신들이 또 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견미사들이 일본에서 딱 왔을 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놀라운 것들을 하도 많이 보고 왔으니까 뭐 이제 일본에 와서는 특별하게 놀랄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견미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쇼킹한 소식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사쿠라다 문밖의 변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의 실권자였던 이다이로가 참살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쿠라다 문밖의 변으로 에도 막중한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각 번마다 수권파와 도막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혼란에 빠진 번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제일 크게 혼란에 빠졌던 게 뭐였냐면 이미 안세이 대국대 천황이 칙서를 제출을 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바로 미토번에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거죠. 이 이이다이로 암살의 핵심이었던 미토번의 경우 전 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이 양반도. 그러면서 번정은 더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제 번주의 통제에서 벗어난 미토번의 과격파 무사들은 꾸준히 탈번을 감행해서 낭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어떤 슬래셔물을 찍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일본 전국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셈이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일본 전국은 안도 노부마사를 중심으로 해서 점화파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나름 이제 연립 정권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안도 노부마사가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민에 빠지죠. 어떻게 해서 이 현 시국을 타개할 것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